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임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전환, 또 한반도 비핵화 구상, 검찰 개혁과 민생 경제 현안까지 가장 긴 시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도 아닙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대전환을 통해서 대도약으로 네. 이끌겠다. 2년차 국정 구상을 제시했는데 원래 90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훌쩍 넘겨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3시간의 역대 최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예. 슬로건은 대전환, 대도약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요.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자회견으로 173분간, 3시간이죠. 네. 25명이 질문을 했고 취임 2년차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삶이 달라지도록 하겠다. 또 성장 전략 5대 대전환 원칙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5대 대전환 원칙이 첫 번째로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또 안전 기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물론 이 내용에서 이제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만 31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성장을 강조한 것인데 정부 역량을 완전 재배치하겠다.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성장 전략 대전환,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으로 현실적 실용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주제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생 경제 분야였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주 기회를 드리세요. 전에 못하신 것까지 다 하게. 그래도 뭐 다들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하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대통령이 공약한 5,000피 시대 네.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흐름이 계속될 건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정권가의 전망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이 코스피 5천 목표인데 달성을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임기 초반에 이제 달성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평가돼 있다. 이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달성을 했죠. 코스피 사상 첫 5천을 돌파했습니다. 46년 만의 기록인데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또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영, 또 정치,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왔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인 것이고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상당히 이 시장에서의 신호가 좋은 신호로 또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기금화돼야 된다. 네. 퇴직연금을 주가와 연계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왜냐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요. 네.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검토 이거는 뭐 가짜 뉴스다. 성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주식을 팔면 그만큼 또 달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환율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데 그 가짜 뉴스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용이다. 뭐 이런 헛소문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운용하고 금융기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규모의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금화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지금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설명을 했습니다. 연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통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네, 환율 문제도 짚었는데 환율은 곧 1,400원대로 떨어질 거다. 이 말을 한 직후에 환율이 한 10원 정도,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 발언 영향일 수도 보시고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는 또 외국인도 또 투자자들도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1분기 이후에는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에서의 나오고 있는 전망이 한두 달 후에는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네. 그 설명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직후에 방금 전에 차인크 말씀대로 장중 이제 1,460원까지 떨어졌는데 또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막판에 장 막판에 환율이 올라가서 1,471.3원에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일본의 또 엔화가 워낙 또 엔저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도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인데 잘 알다시피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일종의 환율 조작의 또 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당국은 고강도 구두 개입을 하고요. 또 국민연금을 또 환해지 않은 이런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달러 예금, 해외 투자 상품의 과도한 마케팅은 좀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유용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많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것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공공행진하고 있는 집값과 관련해서는 세금 규제는 일단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공급 대책을 예고했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세금만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월급 15년 모아야 집 한 채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네. 계속 우리가 일본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나타냈고요. 고비용 구조의 원인은 부동산 쏠림 또 수도권 집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의 세금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금은 목적과 다르게 쓰이면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규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예. 부동산이 그렇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면 또 세제 정책은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추가하겠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법은 차인크도 말씀하셨던 대로 공급 확대다. 자산 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곧 이제 발표할 것인데 우리가 뭐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도 인허가가 얼마나 되느냐, 또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또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관계 그리고 정상 외교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그래요.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고 또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뭐 확실하죠.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령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통일은 지금 뭐 통일은커녕 뭐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일본 연쇄 회담이 진행된 만큼 관련 결과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외교 안보 관련 사항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50여 개국 정상을 만났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정상들을 만난 것인데 예. 최근에 이제 연초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아주 유용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빈 방중을 해서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켰고 협력을 지속한다. 뭐 이제 중국과의 뭐 군사 안보상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 내용들을 동북아에서의 안정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한중 간에는 갈등 요소도 있지만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한령 같은 것 또는 네. 서해 구조물 같은 이야기도 뭐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 않겠냐, 그는 한중 사이에. 또 시 주석이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낸 지도자다. 서로 간에 뭐 덕담도 나누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한 또 복원도 시도를 한 점을 또 강조를 한 것이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기존 합의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내에서도 뭐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 이걸 뒤집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제적 신뢰 문제라는 부분, 또 한일 정상회담은 뭐 셔틀 외교가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협력 개선의 여지가 많더라. 특히 이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이 총리가 상당히 환대를 해줬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화제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네. 우리가 저자세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고자세로 간다면 싸워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다른 표현을 썼는데 네. 그렇게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왜곡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또 무인기 사태가 북측에 좀 핑계거리,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통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평화 공존 상황으로 가야 된다. 평화가 우선이다. 그게 실제 유엔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DNA 정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정상화하고 또 하나가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실용적인 접근으로 좀 가야 된다. 그것이 네. 아니라 북한은 이 생존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을 우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부 이제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북핵 위기 해법은 북미 대화를 우선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백악관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스메이커가 돼 달라. 그러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바로 그 부분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남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9.19 군사 합의가 이게 무너졌거든요. 이걸 다시 복원해서 신뢰부터 회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 산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 반도체, 미국이 최근 반도체 100%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과 관련한 문제, 이 질문에는 어떤 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놔라. 그럼 미국은 든든하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자신들의 이 자산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걸 뭐 호락호락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위협이 있는 건데, 우리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채국 협상이 이 관세 협상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통령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우려하지 않는다. 반도체 100%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러터닉 상무장관이 조금 얼음장을 놨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미국을 이익을 위해서 미국 국내 정치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100% 부과하게 되면 미국 물가에 또 옮겨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 내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우리 팩트시트 만들어졌죠. 예. 채국 대우가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유능한 장관 또 협상팀이 잘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도 이재명 대통령 피력했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걸 일각에서는 이제 호남으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어. 그대로 용인에 또 유지한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고요.
전력 송전이나 이 용수 문제,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나 또 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상당히 또 산업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기업을 설득하고 유도를 통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또 사회 분야에서도 기자들의 송곳 질문 그리고 속 시원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급 3특 체제, 그러니까 지방 중심에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이제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내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좀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이 어려운 건 검찰의 업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중한 개혁을 당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권력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개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업보인 것이고 업보 마녀가 된 이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검찰이다. 권력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상당히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 또 공소청에 이 보안 수사권을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네. 하지만 예외도 있어야 된다. 왜? 국민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점을 대통령은 또 분명히 했습니다. 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종교의 조직적 개입이 심해졌다. 최근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또 일부 개신교 쪽에서 이 점도 그래서는 곤란하다. 종교는 종교 본연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정교 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그 주축이 지방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예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환 5대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역주도 성장입니다. 지역입니다. 지방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급 3특 체제로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5급 3특 체제로 이제는 우리 이 정부의 운영 자체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바로 분권, 자치 두 가지가 핵심인데 자치는 있는데 분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앙의 권한을 상당히 지방으로 많이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현재 권한을 보면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고 집행은 지방 정부가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권한도 지방 정부에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재정을 지방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국세와 지방세에 이 조정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지방에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좀 실질적인 혜택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 곳에는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도 이전해야 되고 우리 KTV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기업이 옮겨갈 수 있도록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걸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앞으로의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31번이나 성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정 운영 제1의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계속 또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된 나라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지난 7개월은 조금씩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예. 점도 강조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성장인데 모두의 성장이다. 그래서 사회계획도 박차를 가했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들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의견 수렴, 수기하고 설득하고 공론화를 강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